헝가리의 한 유명한 목사는 수년 동안 자기 친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들은 불륜의 쾌감을 즐겼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더욱 경찰을 놀라게 한 건 목사를 체포한 후 그의 집에서 정체불명의 8명의 숨진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지금부터 사건의 내막을 알아봅시다. 1997년 어느 날 한 여성이 경찰서로 달려가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목사인 아버지와 오랫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아버지를 도와 여러 사람을 숨지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또 어머니와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을 숨지게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현장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이 여성에 대해 신문을 진행하였는데 그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아그네스이고 벨기에에 거주하는 헝가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안드라스 판디는 교회의 목사였는데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소레스 일로나트라고 불렸습니다. 1956년 아그네스의 부모는 헝가리에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1956년에 헝가리 사건이 터지게 되어 판디는 아내와 같이 헝가리를 떠나 벨기에에 정착했습니다. 벨기에에 거주한 지 2년 만에 판디와 그의 아내 소레스는 아그네스를 낳은 후 바로 이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이 태어난 이후 판디는 아내 소레스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끝이 없는 싸움에 소레스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두 아들을 데리고 판디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에 아그네스가 예상치 못한 상처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소레스와 판디가 이혼했을 때 아그네스는 겨우 11살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너무 어려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커녕 옳고 그름도 구별할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소레스가 아버지 판디를 떠난 후 집에는 그녀와 아버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판디의 세뇌와 강압으로 아그네스는 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그네스는 그게 잘못된 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판디와의 관계가 일반 가족 간의 애정보다 더 높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디는 사실 아그네스를 본인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아그네스를 딸로 보지 않았으며 애인으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판디는 여자 없이는 살 수 없어 신문에 여자친구를 찾는 공고를 냈고 여성 근로자를 찾는 공고를 게시하여 많은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헝가리 여성 에디트 핀터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핀터는 2번 이혼한 적이 있었는데 딸 셋과 같이 생활했습니다. 판디의 매력에 홀린 핀터는 그에게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1979년에 판디와 핀터는 재혼하여 곧 일남일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실 판디와 핀터의 결혼도 단순하지는 않았습니다. 핀터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는데 판디에게 홀려 벨기에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에 아주 불만스러워하며 사람들에게 사실을 폭로했지만 핀터는 이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판디와 같이 있는 행복한 나날에 기뻐했습니다. 판디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1984년 어느 날 판디는 핀터의 큰딸 티메아를 목표로 하여 강제로 티메아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돼 티메아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녀는 두려움 때문에 감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는데 점점 부푸는 배를 보며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디는 수년간 교회에서 일하며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 그가 절대 그런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어떤 사람은 티메아가 판디의 체액이 묻은 손수건을 사용하여 임신하게 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람들의 추측은 아주 황당했지만 모두가 판디의 인격을 완전히 믿어 그들은 오히려 티메아가 더 이상 판디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교회에서는 티메아를 판디의 큰딸 아그네스와 함께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그네스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11살의 어린이가 아니었습니다. 판디의 세뇌로 그녀는 본인이 판디의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여 티메아가 판디의 아이를 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버지 판디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싫어 아그네스는 티메아에게 처벌을 주기로 했습니다. 티메아가 아그네스와 함께 살게 된 이후 어느 날 티메아는 아그네스와 함께 지하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그네스는 티메아 몰래 쇠막대기를 꺼내 그녀의 머리에 대고 쳤습니다. 그녀는 임신한 티메아를 구타하여 분노를 풀었는데 티메아가 저항할 수 없게 되자 이성을 찾은 아그네스는 겁에 질려 티메아를 병원으로 보내 응급처치를 받게 했습니다. 그 후에도 티메아는 아그네스의 온갖 모욕을 당하게 되었는데 조롱당하는 건 일반이고 때로는 목숨의 위기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티메아는 여전히 판디가 강제로 본인과 관계를 맺어 임신하게 됐다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녀를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1986년 초 티메아는 판디의 아들을 낳은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판디의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1986년 벨기에를 떠나기 전 티메아는 어머니 핀터에게 자신이 낳은 아들이 버리는 남동생이라며 아이의 아버지가 판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판디는 그녀에게 계속 몹쓸 짓을 했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딸의 말을 들은 핀터는 판디를 찾아가 사실을 따지려다가 두 사람은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핀터는 셋째 딸과 함께 이상하게 사라졌습니다. 아그네스의 진술에 따르면 셋째 딸도 판디와 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핀터와 셋째 딸이 사라진 이후 그녀의 둘째 딸과 이웃들은 이상해하며 판디에게 두 사람이 어디에 갔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판디는 위조한 편지를 꺼내 핀터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어 몰래 독일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핀터와 그녀의 딸은 이미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뿐만 아니라 판디의 첫째 아내인 소레스와 그녀의 두 아들 그리고 핀터의 큰딸 티메아도 전부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판디가 해친 것인데 그와 불륜 관계를 유지해온 아그네스도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판디의 장기적인 세뇌로 아그네스는 판디에게 가장 충실한 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판디는 한 명의 노예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판디는 항상 아그네스에게 두 사람의 관계가 노출되면 아그네스가 모든 걸 잃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그네스는 아버지와의 불륜 관계를 잃기 싫어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게 된 사람을 없애려고 하다 결국 두 사람은 그들을 해치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이렇게 아그네스는 계획대로 직접 범행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아그네스는 때로 망치를 사용하고 또 때로는 사격도구를 사용하여 사람을 해쳤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숨지게 된 사람들은 그녀를 전혀 의심하지 않아 사람을 해치는 데에 그녀는 매번 성공했습니다. 그 후 아그네스와 판디는 더 이상 사람을 해치지 않으려고 했지만 판디가 티메아에게 몹쓸 짓을 한 후 티메아의 저항에 그는 위기를 느끼게 되어 판디는 아그네스에게 티메아가 가족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86년 7월 31일 판디의 끊임없는 세뇌에 아그네스는 망치를 들고 티메아와 핀터를 숨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판디는 아그네스의 손에 들고 있는 망치를 건네받아 핀터의 셋째 딸을 해쳤습니다. 범행을 마친 판디와 아그네스는 현장을 함께 청소하고 피해자 2명을 지하실로 끌고 가 토막낸 후 인근 도살장에 버렸습니다. 처음 아그네스는 경찰이 찾아올까봐 걱정되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아 판디의 가장 충실한 딸로서 그녀는 아버지를 계속 돕기로 결정하여 그들은 아그네스의 친어머니와 두 남동생을 연속적으로 해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판디와 아그네스는 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가족들을 해치게 되었을까요? 알고 보니 판디는 두 아들의 양육권을 되찾고 싶었지만 전처에 거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어머니를 지지하여 분노하게 된 판디는 결국 그들을 해치기로 결정했습니다. 1988년 3월 20일 정오에 판디는 큰아들에게 저녁 식사를 초대한다는 이유로 그를 집으로 불렀는데 아그네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아그네스는 판디와 계획한 대로 남동생에게 사격하여 그를 숨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판디는 아그네스를 데리고 전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그네스는 어머니 소레스를 사격하였고 판디는 어린 아들을 해쳤습니다. 두 사람은 기존 경험으로 신속하게 현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도 여전히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자 판디와 아그네스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복하게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에 헝가리 경찰은 헝가리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면서 여러 실종 여성들이 실종당하기 전 판디라는 목사와 접촉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판디가 벨기에에 살고 있어 헝가리 경찰은 벨기에의 경찰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벨기에의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판디의 두 아내와 그의 아들, 그리고 의붓딸도 실종되었는데 그들은 불과 몇 년 만에 줄줄이 실종된 것이었습니다. 정상이라면 대량의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현지 경찰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판디는 지역 교회에서 평판이 아주 좋아 또 경찰들이 유력한 증거가 없어 실종 사건은 전부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벨기에 경찰은 대량의 실종 사건이 판디와 관련이 있다는 게 우연이 아니라고 느껴져 판디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여 헝가리 경찰과 손을 잡아 실종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그네스는 아버지 판디가 양국의 조사를 받게 되자 양심에 걸렸는데 아니면 경찰 조사가 두려웠는지 또 아버지가 계속하여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는 모습에 화가 나서인지 그녀는 아버지를 복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아그네스는 1997년에 마침내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하며 아버지의 악행을 폭로했습니다. 판디는 체포된 이후 유죄 인정을 거부했지만 2002년 3월 6일 아그네스의 자백으로 법원은 판디가 6명의 가족을 숨지게 한 혐의와 강제로 3명의 딸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아그네스의 경우 그녀는 피해자를 토막낼 때 주방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도구가 날카롭지 않아 온 힘을 다해야만 됐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그녀에게 그 당시 기분이 어떻냐고 물었는데 그녀는 추웠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에 아그네스가 범행을 저질렀을 때 아주 무서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판디의 세뇌를 받아온 그녀는 아버지의 지시대로 범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아주 고통스러워하며 저는 부도덕한 일을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저주에 미쳐 선택할 여지가 없어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판사는 아그네스가 아마 강제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추측하여 그녀에게 결국 유기징역 29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디가 감금된 이후에도 일부 교회와 인권단체들은 여전히 판디를 지지했고 그는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판사에게 요양원으로 보내 수감시켜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결국 거부당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판디는 가족들을 해친 게 아니었습니다. 경찰 판디를 체포한 뒤 그의 집 지하실 콘크리트 속에서 숨진 의문의 여성 7명과 남자 1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그네스조차도 그 사람들이 언제 그곳에 묻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판디가 많은 헝가리 사람들과 데이트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은 그 발견된 범행 외에도 다른 사건이 연루되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당했고 또 그들이 누구이고 어디에 묻혔는지 그리고 판디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해쳤는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판디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이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어떤 소문에는 판디가 헝가리에 살 때 숨졌다며 그 범행을 계속 저지른 사람이 판디의 동생이었다고 하며 판디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2013년 12월 23일 86세 판디는 감옥에서 숨지게 되었으며 모든 일은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판디는 자신의 딸을 선동하여 다른 사람을 해친 건 용서할 수 없는 짓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5월 30일 중국 베이징 스징산 홍다 23번 단지에서 무려 8명의 여성이 참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최고 연장자가 고작 24세였고 가장 어린 사람은 17세 소녀였습니다. 그녀들이 받은 상처는 총 100군데가 넘는데 아주 잔인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범인은 항상 그녀들 옆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그녀들을 잔인하게 해쳤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지금부터 사건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1999년 5월 30일 새벽 4시경 베이징 경찰은 한 통의 긴급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 속 한 여성이 급하게 빨리 오세요. 도와주세요. 누군가가 흉기를 들고 있어요. 친구들이 다쳤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긴급 상황의 경찰은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가 있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자 사람을 놀라게 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여자가 붉은 액체에 잠긴 채 미니버스 앞에 누워 있었는데 그 붉은 액체는 사무진 문까지 흘러갔습니다.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자 방이 3개가 있는 집 안에는 전부 붉은 액체로 물들었고 바닥에는 발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거실의 문 앞에는 한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집안 북쪽의 붉은 액체 속에는 또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경찰이 남쪽 방의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5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어떤 여자는 벽에 기대어 있었으며 또 어떤 여자는 침대 위에서 참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숨지게 된 여자를 포함하면 피해 여성은 8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럼 범인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는 왜 8명의 여성을 그렇게 잔인한 수단으로 숨지게 했을까요? 경찰은 최대한 빨리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우선 피해자를 조사하여 유력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법의학자는 피해자 8명의 몸에서 여러 군데 자상을 발견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상처들은 전부 같은 도구에 찔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들의 숨진 시간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당초 8명을 숨지게 한 범인이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범인은 도대체 왜 이런 악독한 짓을 했을까요? 경찰은 우선 피해자 8명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8명의 여성은 복건 진드기 공예품 유한공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인 석경산 홍대 23호는 그녀들의 기숙사이자 사무실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베이징의 한 쇼핑몰에 있는 보석 판매장에서 쇼핑 가이드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 중 한 명은 다른 지방에 있는 회사 사무실의 직원이었는데 사건 전날에 베이징에 막 도착했습니다. 그녀들이 모두 고급 보석을 판매하는 영업직에서 경찰은 범인이 그녀들의 직업을 알고 돈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훔치려고 했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건 범인은 사건 현장에 있던 모든 현금을 훔치지 않았고 그냥 그녀들의 핸드백에 있는 현금만 들고 갔지 서랍에 있는 현금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단순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8명은 전부 타지 사람으로 이를 위해 베이징에 정착했습니다. 서비스업이라 매일 일찍 집을 떠나 늦게 귀가했습니다. 단순 서비스업에 복잡한 대인관계도 없는데 그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과 원한을 갖게 되어 목숨까지 잃게 되었을까요? 경찰의 조사는 미궁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곧 경찰은 사건 조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담팀 팀원들은 범행 현장을 조사하다 중요한 단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DNA는 8개가 아닌 9개였습니다. 법의학자들은 현장에 남겨진 여성용 슬리퍼에서 9번째 DNA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그 슬리퍼에 찍힌 붉은 발자국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에 경찰은 범인이 양말을 신고 방 안으로 몰래 들어갔는데 발을 다쳐 할 수 없이 피해자 중 한 명의 슬리퍼를 신게 돼 슬리퍼에 발자국을 남기게 되었다고 추측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발자국과 붉은 자국 등으로 보아 범인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8명의 키는 168에서 174cm 정도의 큰 키에 건강한 20대였는데 어쩌다 한 명의 범인에게 참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이에 전담팀 내부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경찰은 곧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피해자 7명은 전부 잠옷 차림이었는데 그녀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참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현장의 양말 자국을 확인한 결과 범인은 양말을 신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범인의 신발이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범인은 현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건 그 범인이 근처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아 양말만 신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경찰은 인근 주민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발자국을 수집했습니다. 곧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를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피해 여성들의 이웃 자오렌룽이었습니다. 그 당시 37세의 자오렌룽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여러 가지 일을 해왔지만 그는 모든 일에 만족하지 못했고 임금도 높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자오렌 공작기계 생산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23호 아파트에서 서비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5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오렌롱 상사의 말에 따르면 그는 업무에 아주 긍정적이며 전과나 나쁜 습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행복한 삶을 살고 일에 최선을 다한 그는 정말 8명의 젊은 여자들을 해친 범인일까요? 경찰은 자오렌롱의 기본 정보를 파악한 후 그에 대해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아주 긴장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신문하는 과정에서 자오렌롱의 대답도 경찰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사건 당일 저녁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지 물었을 때 그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상한 게 같은 층의 다른 이웃들은 사건 당시 전부 이런저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바로 옆집에 사는 자오렌롱은 어떻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을까요? 경찰이 사건에 대해 계속 질문하자 자오렌롱은 정확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를 더욱 의심하게 된 건 경찰이 주민들의 발자국을 수집하려고 했을 때 자오렌롱만 볼 일이 있다며 핑계를 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더 이상 피하지 못하여 아주 불만스럽게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발자국을 남길 때에도 그는 아주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들고 발을 구부리며 바닥에 디디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그를 위협하자 순간 그가 겁을 먹게 되었는데
경찰은 그 틈을 타 그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오렌롱이 재수라는 증거가 없어 경찰은 할 수 없이 자오렌롱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경찰이 다시 자오렌롱을 신문할 때 그의 발자국 확인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오렌롱의 발자국은 사건 현장의 계단과 문 밖에서 발견한 붉은 발자국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오렌롱이 범인이라면 그는 어딘가를 다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겉보기에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의 몸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의 명령에 자오렌롱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으며 잠깐 멍하니 있더니 침착하게 담배 한 대 주세요. 그리고 물 한 잔도 더 주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담배와 뜨거운 물 한 잔을 주었습니다. 이후 자오렌롱은 옷을 천천히 풀더니 다리의 상처를 경찰에게 보여주며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여름을 지내 가을이 되었을 때 피해 여성 8명은 아파트로 이사하여 자오렌롱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매우 아름답게 차려입고 자오렌롱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범인은 호줄근한 본인을 돌아보며 같은 아파트에 살며 본인과 다를 것 없어 보이는 그녀들이 왜 이렇게 겉모습보다 차이가 나는지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들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다 그녀들이 복건성 출신으로 베이징의 한 대형 쇼핑몰의 보석 가게에서 쇼핑 가이드 일을 하고 있으며 수입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오렌롱은 더욱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는 매일 열심히 일했는데도 돈을 많이 벌지 못했는데 왜 젊은 그녀들은 매일 멋있는 옷을 입고 또 쉽게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찬 그는 기술도 문화도 그리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들보다 본인의 수입으로 부자가 된다는 건 꿈만 같았습니다. 자오렌롱은 영웅소설에 매우 집착하며 영웅처럼 세상에서 살아있는 걸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 커 그는 이런 비현실적인 생각을 마음속에서만 간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웅이 될 수 없다면 악당이 되자. 이런 사악한 생각은 자오렌롱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나타나게 되었으며 적절한 기회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1999년 5월 30일 그 사악한 씨앗이 마침내 성숙해졌습니다. 자오렌롱 집의 동남쪽 창문은 여자들의 기숙사 베란다를 향했습니다. 그는 머리만 창밖으로 내밀기만 하면 그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훤히 보였습니다. 여러 번의 관찰 끝에 그는 옆집의 발코니가 봉쇄되어 있지만 발코니의 창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발코니의 대문도 밤새 열려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의 날씨는 아주 무더웠는데 자오렌롱의 아내는 출근했고 아들은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오렌롱은 아무리 애써도 잠잘 수가 없었습니다. 옆집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잠을 방해하자 안 그래도 증오하던 찰나에 결국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날카로운 도구를 들고 기회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203호실의 발코니 창문이 활짝 열려 있어 범행을 저지르기 딱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는 옆집 여자들이 잠든 걸 지켜보고 열린 창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203호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조롭게 집에 침입했다고 생각했을 그때 한 여자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맙소사, 도둑이 들었어. 여자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자오렌롱은 비명에 당황해하며 날카로운 도구를 들고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그는 자신이 상대방을 몇 번이나 찔렀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이미 정신을 잃은 자오렌롱은 이때 멈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있는 여자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자오렌롱은 그녀들의 핸드백을 뒤져보았는데 현금을 별로 찾지 못해 급하게 현장을 떠났습니다. 자오렌롱은 현장을 떠난 후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외딴 곳으로 가 손에 묻은 흔적을 깨끗이 닦고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그의 아들은 집에서 곤히 자고 있어 아버지가 어떤 사악한 짓을 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1999년 6월 15일, 자오렌롱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1999년 6월 18일, 베이징시 인민검찰원 제1지부는 피고인 자오렌롱에 대해 고의 상해 혐의로 베이징 제1중급 인민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자오렌롱은 고의 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극형을 선고받고 종신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7월 21일 오전, 베이징 제1중급 인민법원은 고급 인민법원장이 내린 극형 집행명령에 따라 자오렌롱의 극형을 집행했습니다. 그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여러 주민들은 이상한 소리에 문을 열어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문을 닫고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마 8명의 여자는 창문을 닫지 않아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범행을 저지를 기회를 제공하여 결국 목숨을 잃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2023년 한 다국적 형사사건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태국 콕팡안에서 44세 콜롬비아 남성 의사가 숨진 후 토막난 상태로 섬 곳곳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이 잔인한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잘생긴 남성이었습니다. 체포된 범인은 본인은 오히려 성적 피해자라며 정당 방위를 하다 이런 결말이 되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바로 이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콕팡안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풀문 파티가 있습니다. 매달 보름달 밤에 한릭록 해수욕장에서는 밤새도록 해변 파티가 열립니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며 해변에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2023년 8월에 파티는 섬 전체가 공포의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8월 3일 섬 청소부가 평소처럼 쓰레기를 청소하다 쓰레기장에서 이상한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청소부는 가방 안에서 남자의 하체와 내장이 들어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은 바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쓰레기장의 다른 곳에서 인간의 다리와 옷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수거된 토막난 인체에 대해 DNA 검사를 진행하여 모든 게 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바로 44세의 남성 의사 에드원 아리에타 아르테아가라는 걸 확정했습니다. 경찰은 현지 방송에 실종자 광고를 내어 에드원의 지인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범행의 잔혹한 수단에 경찰이 실종자 신고를 한 이후 사건은 전국적으로 퍼져 충격에 빠졌습니다. 8월 3일 저녁 한 풀문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청년 에드윈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경찰서로 찾아가 경찰에 에드윈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자신에 대해 경찰에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본인이 8월 2일에 섬에 도착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섬에 도착한 시간을 강조하는 게 오히려 경찰의 의심을 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여러 상처와 긁힌 자국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는 상처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의 이상한 행동으로 경찰은 그를 중심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섬 곳곳에 CCTV를 확보하여 그가 섬에 도착한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경찰은 그 청년의 진술과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CCTV를 통하여 청년이 이미 7월 말에 섬에 상륙한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해자 에드윈과 해안을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으며 8월 1일 두 사람은 한 식당에서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행동은 두 사람의 관계가 남다르다는 걸 증명했으며 그 청년이 진술한 섬에 착륙한 시간은 거짓이라는 걸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거짓말한 유일한 목적은 자신이 에드윈이 참변을 당한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날짜를 8월 2일로 정한 이유는 아마 에드윈이 숨진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본인의 알리바이를 위조하려고 한 것입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건 8월 1일 두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 청년은 한 마트를 들려 날카로운 도구와 청소용품을 구입한 게 CCTV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에드윈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에드윈의 숨진 시간을 기준으로 그 청년이 에드윈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의문점으로 그 청년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여 그를 체포해 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중 그 청년은 의사소통을 거부했습니다. 그가 비협조적이어서 경찰은 결국 그 청년에게 음식과 물을 주지 않기로 하여 결국 그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참을 수 없어 마침내 자신이 에드윈을 해쳤다고 경찰에게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는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는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경찰의 수사는 용의자가 체포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건에 대한 더 많은 의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과 그의 신분은 또 한 번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다니엘 산초이며 사건 당시 29세였습니다. 그는 스페인의 유명한 배우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니엘의 할아버지는 뛰어난 연기력을 갖고 있는 배우였습니다. 그는 스페인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호주, 그리고 헐리우드 등 해외 작품에서도 참여하곤 했습니다. 다니엘의 아버지도 배우였는데 그는 유명 TV 시리즈 시간관리국에 출연했었습니다. 다니엘은 배우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연예계에 진출하지 않고 셰프가 되었습니다. 그는 온라인에서 유명한 셰프로서 종종 유튜브에 본인의 요리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그럼 그런 청년은 에드윈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둘은 온라인에서 만나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져 실제 친구로 발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다니엘은 피해자의 SNS도 팔로우하며 두 사람은 태국에 가기 전부터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태국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떤 관계이고 다니엘은 왜 상대방을 해쳤을까요? 이에 인터넷상에서는 주로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이 태국 경찰에 얘기한 것과 같이 그는 에드윈과 1년 넘게 데이트했었는데 태국에 도착한 후 그는 에드윈과 헤어지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육체적 관계와 돈 문제로 다툼을 벌여 결국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의견과 완전히 달랐는데 다니엘은 스페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에드윈과의 교제를 부인했습니다. 다니엘은 에드윈이 자신에게 집착하여 계속하여 그를 괴롭히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에드윈은 다니엘을 도와 한 회사에 투자하여 다니엘의 사업에 지지하겠다고 하며 다니엘의 믿음을 얻은 후 다니엘에게 본인과 사귀자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인터뷰에서 본인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계속하여 에드윈을 비난했습니다. 그건 외에 다니엘은 에드윈이 본인을 납치하여 세장에 가두고 그를 가지고 즐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드윈은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그가 이미 5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강요하며 강제로 그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다니엘이 반항하기만 하면 에드윈은 다니엘과 그의 가족을 해치거나 매체에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하여 그의 명예를 망칠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번 사건은 사랑으로 발생한 게 아니지만 역시 두 사람의 복잡한 감정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요컨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하든 다니엘과 피해자는 깊은 감정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이 겪은 일에 동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에드윈의 가족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에드윈의 여동생은 인터뷰에서 뉴스에서 발표한 내용이 사람을 너무 슬프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드윈은 일가족은 전부 신앙이 있다며 이런 믿음은 그들이 평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그녀가 용감하게 오빠를 지키는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다니엘이 에드윈을 나쁜 사람처럼 만들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그의 수단이 아주 비열하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다니엘은 다른 사람을 해친 범인으로 절대 동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논쟁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경찰은 마침내 다니엘과 피해자의 관계를 공개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이 범인이 에드윈에 대한 증오심으로 그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해 이번의 사건을 계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니엘의 진술에 따르면
그와 에드윈은 2023년 8월 1일에 섬에서 여행하다가 같이 저녁 식사를 한 뒤 호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에드윈은 다니엘과 방으로 들어간 후 그와 관계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에드윈을 매우 싫어하여 에드윈의 요청을 거부하며 분노하며 에드윈을 밀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에드윈은 욕조에 머리가 부딪혀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상대방이 숨쉬지 않는 걸 보고 진정을 되찾은 후 에드윈을 처리하기 위해 마트로 가 날카로운 도구와 청소용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호텔방에서 다니엘을 14조각으로 토막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친 후 그는 그를 여러 가방과 캐리어에 넣어 섬의 곳곳에 버렸습니다. 그는 카약까지 구매하여 에드윈의 머리와 기타 부품이 담긴 캐리어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한 청소부가 쓰레기 처리장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토막난 에드윈의 일부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드윈은 숨진 지 얼마 안 되었으며 경찰은 막 사건을 수사하려던 중이었습니다. 당황한 다니엘은 범죄를 숨기기 위해 일단 경찰서로 달려갔고 에드윈이 사라졌다고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말에 따르면 그는 계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홧김에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에드윈이 숨지기 전에 다니엘이 다양한 도구를 구입한 걸 목격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데 경찰은 CCTV 영상에서 찍힌 시간 등을 종합하여 그가 고의로 상대방을 해치려고 계획한 것이라고 확정했습니다. 사건의 조사는 진실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여기서 수사를 끝내지 않고 에드윈의 다른 신체 부위를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사건 발생 5일째인 2023년 8월 6일에 다니엘은 경찰과 같이 7개의 장소로 갔었는데 전부 그가 에드윈의 조직을 버린 곳입니다. 그리고 그중 한 곳은 바닷가였는데 다니엘은 그곳에서 본인이 카약에서 에드윈을 버린 위치를 경찰에게 지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잠수부를 파견하여 에드윈의 머리와 손을 성공적으로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숨진 에드윈을 발견한 후 다니엘은 코사무이의 감옥에 구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본인의 보석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다니엘에게 계획 상해죄와 비밀로 피해자를 이동하고 파괴하여 피해자의 숨진 사실과 원인을 은폐하려는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8월 7일 다니엘은 태국 법정에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고의로 에드윈을 해친 혐의를 인정했으며 현재까지 재판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태국과 스페인에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토막낸 건 태국의 왕만이 감형할 수 있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아버지는 아들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거나 극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페인을 떠나기 전 방콕에 있는 스페인 외교 대표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는 재판 당일에 첫 번째 비행기를 타 아들을 돕기 위해 태국으로 갔습니다. 이 스페인 배우가 결국 어떤 결과를 받을지는 누구도 몰랐지만 다니엘이 사람을 해쳐 토막낸 후 숨긴 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비극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의 세부 사항은 아직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또 여러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 혼자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사실 공범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3자인 우리는 그냥 조용히 기다려 법이 적당한 판결을 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